분양권 투자 방법, how,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청약에 당첨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프리미엄이 붙지 않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너무 좋죠. 프리미엄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반면에 경쟁률이 너무 높습니다. 요즘에는 얼죽진으로 이게 바늘구멍이에요. 이때는 내 집 마련 타이밍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요즘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지만 좀 괜찮다."라고 하면 한 70점 이 정도는 넘는 게 우습게 넘기 때문에 일반 MZ 세대라든가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청약에 당첨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 두 번째 도전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매입니다. 청약 당첨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는 건데요. 이때의 추천 대상으로는 청약 가점이 낮으면서도 그다음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이 전매를 하시면 가장 큰 도움을 받으시겠습니다. 이때부터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프리미엄도 적게 붙는 프리미엄과 많이 붙는 프리미엄이 단계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전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부가 필수입니다. 입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발품을 팔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 호선의 지상철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 그 먼지 때문에 그 소음과 먼지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1 호선 지하철 인근에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 현장에 가 가지고 이건 해당 그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거 제가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손품과 발품이고 이거를 건축 그 분양하는 이런 단지들을 다니다 보면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이처럼 프리미엄 내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살 정도의 아파트라고 한다면 부동산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다음 무순위 줍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도 여기에 경쟁률을 가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동탄 줍줍, 동탄역 롯데캐슬 아주 유명하죠. 10억 로또로 불렸던 동탄 롯데캐슬입니다. 여기 300만 명이 모이면서 이게 그때 한국 부동산 거기 홈페이지가 마비돼서 일회도 없이 하루가 더 연장되었던 건데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손품도 입지 분석, 손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얘가 분양가가 4억 5 천에서 4억 9천 5 억이 안 됐던 아파트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를 보시면 최근에 15 억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매물 평균 가격이 16 억입니다. 진짜 10 억이 올랐죠. 이런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무순위 줍줍도 아무래도 조건이 어 하드하지 않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즉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이라고 있습니다. 평촌 그 어바인 퍼스트 더샵이라는 건데 안양시 동안구에 들어오는 겁니다. 안양시도 지금 공급이 과하게 들어와 가지고 매매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경기 남부에서 서울과의 교통으로의 인접성도 좋고 평촌 신도시의 학원가도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계약 취소 주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계약 취소 주택의 공고문을 꼭 꼼꼼히 보셔야 돼요. 경기도 안양시 거주자입니다. 이런 공고문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취소 후 재공급은 어디에서 보냐라고 했을 때 청약홈 사이트에 가셔 가지고 주택 청약 및 통계를 보시면 취소 후 재공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과거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동탄 또 역대급으로 그 서버를 마비시켰던 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에서 계약 취소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특별 공급 한 건과 일반 공급 한 건이 났는데 특별 공급은 바로 내일이고요. 일반 공급은 그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 공급은 이게 취소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 청약했던 그런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면서 이게 취소된 물건이 신혼부부 특공이거든요. 내가 신혼부부 특공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특별 공급에 신청할 수가 있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전매 제한, 거주 의무 기간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에서 좀 전매 제한이 3 년으로 많이 단축이 됐어요. 그런데 당발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모집 입주자 모집 공고, 계약 취소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한 날 기준으로 3 년이 아니라 처음 당첨자 발표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1년 5월 18 일이었거든요. 이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 년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전매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거주 의무 기간이 5 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여기서 5 년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3년 유예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3 년간 유예시켜 줄게. 너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3년 유예시켜 줄게." 입주하고 나서부터 3년 안에 들어가서 5 년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달라요? "3년 유예랑 그냥 들어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3년 유예를 주면 내가 3년 안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전세나 월세 세팅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예라는 말이 안 붙으면은 내가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빨리 융통할 수 없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곤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3년 유예가 붙은 거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5 년이 붙었기 때문에 이 주택은 조금 입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약홈에 청약 신청, 그다음에 무순위 자녀 세대, 임의 공급 취소 후 재공급을 클릭하신 다음에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단지가 어딘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보류지인데요. 이 용어가 조금 낯서실 수가 있습니다. 보류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특히 재개발인데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서 조합에서 분양을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조합원의 물량이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가구를 분양하지 않고 남겨 두거든요. 그리고 입주가 다 끝나면, 그래서 보류인 거예요. 다 끝나면 이 물건이 이제 주인이 없다, 인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경매처럼 이런 입찰 공고를 내 가지고 입찰 방식으로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보류지의 큰 장점으로는 첫 번째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입찰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미 동호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동호수를 보고 입찰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이거는 조합원을 위해서 남겨 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로얄동 로얄층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물건의 컨디션도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기에서 단점도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건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단기간에 매매 대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근처에서 여기를 보류 이 단지를 찍었어. 맨 처음에 청약이 떨어졌어. 무순위도 못 됐어. 그다음에 뭐 취소 재공급도 없어. 그리고 프리미엄을 붙여 가지고 살려고 했더니 컨디션이 좋은 물건도 없어."라고 했을 때는 보류지에도 도전하실 만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보류지 물건도 있다." 선택지 안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분양권 규제 많이 개선이 되었죠. 전매 행위 제한 기간 규제 완화. 이거 조금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완화시켰다, 규제를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 지역에 최고 10년
규제를 묶어 놓던 동네가 지금은 최대 3 년으로 풀렸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최대 5 년까지 있었던 게 1 년으로 풀렸고요. 기타는 수도권에서는 한 6 개월, 그다음에 비수도권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 시기 정도 되면은 전매 기간 한 1년 정도면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핫하죠. 여기 한번 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입주자 공고를 보시겠습니다. 여긴 투기과열 지구고 청약과열 지구였습니다. 심지어 분양가 상한제도 붙여 있어 가지고 정비 사업으로 재건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강력했거든요. 처음에 전매 제한이 8 년이었고 입주를 바로 내가 가서 2 년을 실거주를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올림픽 파크 포레언이 한때 미분양 고분양이네 미분양이네 말이 많다가 이 규제로 인해 가지고 올림픽의 파크 포레온을 살린 결과가 됐거든요.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전매 제한을 8 년에서 3 년으로 줄어듭니다. 청약 당첨일이 22 년이었는데 전매 제한이 3 년이 돼서 25 년이 되고요. 실거주 의무가 2 년에서, 그러니까는 바로 입주해야 되는 게 아니라 3년 유예가 돼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미분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정부에서 내놓는 분양권 규제, 그러니까 정부 규제를 잘 주시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규제도 하나가 있죠. 분양권 양도세에 대해서 개정안이 지금 한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77%, 그다음에 2년 이상이 되더라도 이거 60 지방세까지 66%인데, 이거를 45%와 기본세율로 바꾸겠다. 아직 법은 통과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완화 정책에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분양권 투자를 목표로 두신 분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분양권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도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최근에 레미안 라그란데, 이문 아이파크자이,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 여기가 위문희경 뉴타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대야 1 호선 지하철이 지상철이고요. 이 근처가 여기가 다 외대가 그냥 먹여 살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근처가 프랜차이즈 상권이 다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젊은이들 상권으로 있어서 음악으로 조금 시끌벅적합니다. 이게 조금 영향이 있긴 한데, 레미안 라그란데와 이문 아이파크는 지금 2025년 입주는 한다는 거는 똑같지만,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가 23년 8월 23일 날 해서 현재 전매 제한이 풀린 상태고요. 이문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11 월에 풀릴 예정이어서 아직 전매 제한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문 아이파크 외대합에서 아이파크가 더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세대 수도 더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매 제한 규제에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과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언제 눈여겨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전매 제한이 풀릴 때쯤에 가셔 가지고, 그전에 가셔야죠. 가셔 가지고 아이파크 자이, 그리고 그다음에 라그란데 이 주변에 금액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시세 트래킹을 꾸준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복잡한 계산 나오세요. 네이버 부동산이고 제가 아파트명은 가렸어요. 총 투자 금액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3억 5천 이고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보시면 16억 5천이라고 적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양권 투자를 하면 16억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계산해 보실 텐데, 분양가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써져 있지만 12억 9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약금을 10%를 냈을 거예요. 그러면 1억 2,900을 이
매도자가 이미 납입을 했고 융자금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7억 7,400 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7억 7,400을 1억 2,900 으로 나누면 6 회가 됩니다. 즉 중도금 6 회를 다 대출로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대출 승계를 받으면 돼서 당장 내가 현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분양가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문, 에어컨 등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공고문에서 보니까 옵션도 계약할 때 10%, 잔금할 때 90% 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150만 원, 88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각각의 10%만 그 매도자에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총 여기에 대해서 줄 돈은 1억 3천3만 원이고 여기에 이 매도자는 "나는 여기에 프리미엄 3억 5천을 받고 싶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3억 5천, 그리고 중개 보수 수수료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이 금액에 해당되는 상한요율이 0.4% 거든요. 부가세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지금 부동산 수수료가 212만 원으로 되고, 여기에서 하셔서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 하나,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 양도세라는 거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동산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면 "제발 나한테 그 물건 팔아 줘. 내가 너 양도소득세까지 다 내줄게." 이러면서까지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양도가에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양도세를 낸다고 한다면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는 경우에는 이거는 증여와 같이 무상증여와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양도가에게 양도소득세를 냈고 또 그 양도소득세를 낸 거에 또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예전에 재판에서 판례를 보면 부동산에서 분양권 그 거래를 할 때는 2차 양도세까지만 한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지금은 통상 2차 양도세까지만 계산을 해 가지고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왜 무섭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1년 미만이면 지방세까지 해서 77% 예요. 2년 이상 돼도 66% 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띱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억 5천에 내가 프리미엄을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세금 내면은 내 손에 쥐어주는 현금은 없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양도세 매수자 부담 같은 경우에는 손피 개념과 똑같습니다. 이 매도자가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내 손에 3억 5천 남게 해 줘. 세금은 너가 내."라고 했을 때 그러면 3억 5천, 간단하게 계산하겠습니다. 3억 5천에 이거 뭐 납부 중도금 놓고 중개 수수료 놓고 뭐 이렇게 한 금액에 만약에 4천 얼마가 된다고 한다면 3억 5천에다가 양도세가 2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을 사시려고 하면 1억 이상의 돈이 있으셔야지 들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써져 있는 매매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내가 계산했던 3억 5천이 내가 총 지불해야 될 돈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화면을 봤어요. 그러면 매매 16억 5천은 내가 내야 될 돈이 아니라 이 집의 가치인 겁니다. 나중에 이 집을 분양권이 아니라 일반 매매에서 팔았을 때 한 16억 이상은 할 거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시고, 그 분양권을 보셨을 때 여기에서 어디까지 내가 이 사람이 자기의 돈을 냈는지, 그리고 대출인지 잔압인지 이런 항목을 꼼꼼히 보신 후에 계산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내줄 경우에는 2 차까지 이거 계산을 하셔야 되고, 각각의 이게 지금 2년 이상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66%를 계산하셔서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겠습니다.